김구, 주석, 안중근, 이토 처단, 윤봉길, 홍코, 의거. 근데 안창호, 도산 안창호. 그쵸? 안창호 선생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활동하셨던 게 최근에 연구 논문으로 나와서 그의 여권에 찍힌 도장만 갖고도 신문에 기사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정말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비행기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거 다 배 타고 다니는 거거든요. 하와이,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밴쿠버도 갔다 오셨네요. 유타, 뉴욕, 멕시코, 독일, 영국, 시드니도 갔다 왔고 러시아도 갔다 왔고 상트페테르부르크, 중국은 중국 안 가실 데가 없죠. 도산 안창호란 존재는 굉장히 독립운동사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시도를 하면서 독립운동사 전체를 이끌어 갔었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안창호가 역사에 처음에 등장하는 순간은 독립협회 활동으로 등장을 해요. 그런 거죠. 젊은 나이에 민족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안 되겠다. 내가 뭔가 좀 장기적인 과정과 노력을 하기 위해서 결국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리면서 미국 유학을 가요. 이 경로는 비슷해요. 누구랑 비슷하냐? 이승만하고 비슷해요. 이승만도 이 독립협회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큰 두각을 나타냈고 결국은 선교사들의 후원과 지원 속에서 미국 유학을 결정했고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이승만은 그렇게 엘리트 코스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박사가 될 때 안창호는 하와이에 가서 현장을 목도하게 돼요. 그 목도했던 현장이 뭐냐면 한인들의 삶의 문제였었어요. 안창호가 유학을 가는 경로 속에서 하와이를 들렀었을 때 그가 봤었던 가장 큰 충격은 뭐냐면 한인들에 대한 멸시. 근데 그건 당연하죠. 그 당시에 미국인들은 노동력으로 데려왔었던 거였고 더군다나 중국은 들여는 봤는데 조선 이거 어디야? 정말 듣보잡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가는 이민 1세대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삶의 짐을 지고 혹독한 노동과 그 대비 적은 임금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각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 되게 비극적인 게 뭐냐면 어려운 사람들끼리 서로 똘똘 뭉치고 의지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가난한 사회일수록 서로 적대하고 공격하고 싸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창호가 여기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요. 나의 유학을 포기하고 한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한인들을 조직화해야지만 조직화된 시스템 안에서 서로 간의 이해관계를 절충하고 조정할 수 있고 조직화가 돼야지만 조직화된 목소리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미국인들을 상대할 수 있죠. 동양인의 권익을 수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만들었던 단체가 나중에 대한인국민회라는 단체로 딱 정착이 돼요. 대한인국민회는 학자들은 통상 준정부 단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대한인국민회에서 했던 기관지라든지 또 이 당시 있었던 여러 신문들 같은 것들, 미주 지역의 신문들을 보면 조선왕조에 대한 미련이 아예 없어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그냥 아예 한민족의 민주공화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언제인지 모르지만 발견했겠죠. 이들이 어떻게 보면 독립을 향한 새로운 핵심 세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조선은 망했잖아요. 우리가 독립운동 기지가 다 어디에 생겨요? 해외에 생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민회에서 먼저 준정부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고 조직도 갖고 있었고 자금도 갖고 있었고 이런 상태가 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3.1운동이 터졌고 3.1운동이 터졌을 때 그 엄청난 민족적 의기를 조직화된 형태로 모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체계적으로 장기적으로 많은 약을 모금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 하와이,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멕시코까지 이어지는 미주 지역의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민의 라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장 탁월했던 지도자였었던 안창호가 자금을 모아서 와서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데 결정적 공헌을 했었다라는 것들. 턱턱 내놓은 건 아니고 대한민국민회를 중심으로 한인들은 당연히 가난한 노동자들이에요.
근데 가난한 노동자로서 쉽게 말하면 11조를 한 거예요. 그럼 그 돈이 임시정부 혹은 임시정부에 준하는 독립운동 자금으로 쓰이는 거예요. 많을 때는 10만 달러, 20만 달러, 적게는 5만 달러, 3만 달러 이렇게 해서 독립운동사에 거의 생명수처럼 기능해요. 이게 현재 교과서에는 독립운동의 자금 지원에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거든요. 정말 제가 되게 속상하고 화나는 부분이죠. 왜냐면 그들의 자금 지원이 없었으면 독립운동 자체가 불가능했던 순간이 되게 많았고, 심지어 김구 선생이 임시정부를 어떻게 살려보겠다고 하면서 한인애국단 할 때도 미주 교포들한테 편지 쓴 거예요. 제발 도와달라. 이게 정말 대단한 거고,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해외 동포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가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미주 지역에서 눈에 띄던 인물이 3명이 있었어요. 안창호, 이승만, 박용만이라는 사람이에요. 하와이에서 안창호의 뒤를 이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던 게 박용만이었어요. 근데 박용만이 이승만을 하와이에 소개시켜준 사람이에요. 근데 박용만은 무장투쟁을 원했던 사람이거든요. 하와이에서도 무장 부대를 만들었던 사람이니까. 그에 비해서 이승만은 완고한 반폭력주의자예요. 정말 오직 외교, 그리고 평화적 수법.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이도 안 좋고 문제도 좀 많이 생겼던 사람인데, 거기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비판받는 지점이 뭐냐? 어찌됐건 자기를 소개시켜주고 하와이 사회를 계속 번영을 이끌고 있던 사람은 박용만이었거든요. 근데 이승만이 자기 세력을 확장시키고 무장 테러를 통해서 박용만 세력을 다 찢어버려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도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도권 다툼이라는 건 생각보다 살벌해요. 왜냐? 주도권을 잡아야지만 내가 원하는 독립 방향을 이루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안창호가 대단한 게 뭐냐? 본인이 주도했지만 본인이 대통령이 안 돼요.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내각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내각을 맡아요. 왜? 독립운동가들의 대화와 소통과 연합과 연대를 위해서 스스로 주도했지만 직위를 안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왜 이승만이냐? 이 사람이 프린스턴 대학을 나왔잖아요. 당시 미국 3.1운동 당시 미국 대통령이 프린스턴 대학 총장을 역임했었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었어요. 그나마 임시정부를 만들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민족 자결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민족 자결주의를 외쳤던 사람이 누구예요? 미국 대통령 프린스턴 대학 총장 출신의 우드로 윌슨이잖아요. 그러면 저 이름 모를 어떤 망명 정부의 수장이 프린스턴 대학을 통과한 미국에서 학석박을 마친 박사가 하는 게 낫다 안 낫다? 전략적으로 나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자리를 안창호가 수많은 사람을 설득하고 설득하지 못한 사람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신채호 같은 경우는 결국 그런 게 계기가 돼서 떠나거든요. 그러면서 이승만 안 친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임시정부의 그 당시 지도자였었던 이승만, 이동희 이런 사람들이 전혀 타협하기는커녕 갈등 반목 싸우고 있을 때 이 안창호가 뭐라 하냐면 국민대표회의를 열어요. 요즘 말로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 계급장 떼고 다 얘기해보자. 한번 다 모여서 다 대화하고 임시정부를 제대로 개혁한 다음에 하나로 만들어 봅시다. 이 길을 열었던 것도 도산이에요. 지금은 그런 리더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사회적으로 민주주의가 정착된 사회에서 소통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때는 불과 10년 전까지 조선왕조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서 이런 리더십을 보인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만약에 이런 시대 때 태어났으면 더 큰일 하셨을 수도 있는 분이죠. 그랬는데 20년대 중반으로 가면서 러시아 혁명 이후에 사회주의가 유행을 막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 유행하는 과정 속에서 나도 일본과 싸우길 원하고 너도 일본과 싸우길 원하는데 어떤 사회를 원해? 민족국가지? 아니야, 사회주의야.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념 갈등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때 가장 먼저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민족 유일당 운동, 일단 뭉치고 하나의 적을 향해 분투하면서 우리끼리 소통해보자. 왜냐? 하나의 적을 향해 싸우다 보면 나와 네가 생각이 다르지만 타협점을 발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독일의 사회민주당이라든지 이탈리아 공산당이라든지 프랑스 사회당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사회주의적인 이상을 지향해요. 하지만 민주주의자들, 공화주의자들과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겠어요? 유럽 사람들도 지지고 볶고 하면서 공존할 수 있구나를 얻어낸 거거든요. 그게 안창호의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창호에 대한 위대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그가 조직을 구성하는 것도 탁월했었고 그가 자금을 모집해서 만드는 융통 능력도 대단했었고 이런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하나를 생각할 때 셋, 넷을 생각하면서 밀어붙여가지고 미래로 나가는 어떤 그런 요즘 말로 얘기하는 창의력 같은 것들 이런 부분에선 정말 보기 드문 인재였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아픔이 있어요. 무슨 아픔이 있냐면 도산 안창호가 가장 아꼈던 제자가 놀랍게도 춘원 이광수예요. 춘원 이광수 아시죠? 한국의 천재적인 문학가, 변절자, 임시정부 주필로 독립신문 막 하다가 포섭돼서 넘어가서 타락했던 바로 그 사람. 약간 안창호 또래가 있고 이게 안창호, 이승만, 김구 요 또래고 그 다음 또래가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 또래. 근데 그 다음 또래를 우리가 기억나는 민족주의자들이 없어요. 왜냐면 그 다음 또래가 누구냐면 제가 얘기해 볼까요? 박헌영, 여운형, 김원봉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는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정통파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광수한테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었죠. 근데 여기서 뭐가 차이가 나냐? 이게 정말 한 장 차이인데 이상주의자와 기회주의자를 가로짓는 힘이에요. 둘 다 현재 우리가 스스로 독립할 역량이 부족하고 우리 조선인들이 아직까지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 똑같아요. 근데 안창호는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노력하면 갈 수 있고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만들어 나가야 돼. 이걸 얘기하는 사람이고 근데 이광수는 현재 우리가 안 돼. 왜 안 될까? 우린 저열한 족속이야. 민족성부터 개조해야 돼. 그러니까 일본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야 돼. 하다 나중에 가면 점점 타락하게 되는 거죠. 이광수 하나가 변절한 게 아니잖아요. 그 세대 또래들이 지금 다 단계 친일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이 고립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독립운동사 공부하다 보면 가장 놓치는 게 이런 거예요. 막 미스터 선샤인 같은 드라마를 보더라도 보면 재밌고 의미가 있다가 한 번에 죽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 드라마예요. 진정한 독립운동이라는 것은 98%가 고립감을 견디는 과정인 거예요. 거의 독립운동가 중에서 이 정도로 정력적으로 사람이 따르고 재산도 좀 있고 일을 만들었던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모든 게 다 사라진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의 임시정부, 그리고 만주에서의 무장투쟁의 성공, 민족유일당 운동, 신간의 운동 다 사라져요. 그게 1929년이에요. 근데 참 속된 말로 정말 대단한 양반이에요. 왜냐면 이때 안창호가 어디를 가냐? 필리핀으로 가요. 중국에서의 투쟁 완벽하게 실패한 상태였거든요. 이때 모든 독립운동은 다 중국에 집중돼 있었으니까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가? 그 다음 단계가 가만히 보니까 필리핀이 비어있는 거예요.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였는데 미국은 원숙한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필리핀을 그다지 잘 운영하지도 못했고 열심히 운영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이곳 한인들을 규합하고 이곳을 제2의 독립운동의 터전으로 만들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 가서 또 연설하고 규합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필리핀 분회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상촌 건설 운동 같은 데 관심이 많았어요. 하나는 기독교 공동체주의가 하나 있는 거고 하나는 그 당시에 풍미하고 있던 노동운동이나 협동조합운동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협동조합운동 들어봤죠? 언제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운동 얘기한 지 지금 20년도 안 됐어요. 근데 이미 이때 협동조합운동 얘기하신 분이에요. 한인 노동자들이 많은 곳에서 노동자들의 권익 수호를 하고 노동자들의 커뮤니티를 만들면서 저항하는 어떤 그런 조직론에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만들고 다니는 뭐 이런 태도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다시 중국에 와서 뭔가를 노리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 시기 때 김구가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고 한인 애국단을 조직한 상태에서 윤봉길 의거가 이로부터 2년 후에 성공을 하게 돼요. 그리고 윤봉길 의거가 성공을 하니 일본 군경이 어떻게 하겠어요? 임시정부 요인들을 색출하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겠죠. 그렇죠? 그 상황 속에서 안창호는 거기서 체포가 돼요. 그리고 국내로 들어왔고 그 이후에 수양동의 사건을 거치면서 서대문 연구소에서 2차례 옥고를 치르시면서 건강이 극도로 약해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안창호 선생 이야기하면 꼭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서대문 연구소에 가면 안창호 선생 사진이 한 2-3장 붙어 있어요. 딱 봐도 누가 리더인지 보이잖아요. 그렇죠? 센터 딱 당당하게 딱 팔걸이 의자 앉아 있고. 근데 그가 국내로 들어와서 2차례 투어를 거친 다음에 찍은 사진을 보면 완전히 진짜 이렇게 완전히 망가진 노인네가 돼 있어요. 그러고 나오셔서 얼마 있다가 순국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해방도 못 보고 했던 모든 투쟁은 다 실패했고 자기가 아꼈던 후학들은 다 변절했고 그게 안창호의 성적의 결과예요. 그러면 그의 삶은 실패한 걸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진짜 정치가 무엇인가?
라고 했었을 때 안창호는 단박하거든요. 아주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지도자. 그리고 그 구체적인 비전이라는 것은 그저 멀리서 봤을 때 쌈박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구체성을 가진 비전, 혹은 한편에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비전, 그걸 온몸으로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도산 안창호는 오늘날 우리가 보더라도 미래적인 정치 지도자로서의 모범을 보이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때 그가 마주했던 그 삶의 자치 속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해답을 얻는 과정을 좀 가면 좋지 않을까.